기준금리의 인하와 별개로 네. 장기금리의 공정 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더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채기 때문에.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팬데믹 때까지는 기간 프리미엄이 국채 금리를 오히려 끌어내렸어요. 네. 하지만 기간 프리미엄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대규모 국가 부채 또 재정 적자의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빌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인가요? 이분하고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 이런 분들이 국채 금리의 적정 가격은 5%, 6%, 7%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네. 이런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것이죠. 자, 금요일에는 꼭 이분과 함께 또 한 주간의 경제 상황, 시장 상황 정리해 봐야 되겠죠? 모셔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네.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주 동안의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아침마다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는 채권 금리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구나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어떠셨어요, 박사님? 네, 저도 어닝 시즌이라 네. 어닝과 관련된 뉴스가 더 그렇죠. 많이 회자될 줄 알았는데 네. 채권 금리가 조금 요동치면서 조금 다른 재료를 조금 잠재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이 뛰었거든요. 네. 금리를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볼까요? 네. 10년물인데요. 3.6에서 지금 거의 4.3을 위협했다가 간밤에도 조금 이틀째 안정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 금리가 이제 6개월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6개월간 이게 작년에는 5% 가까이 갔었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4.8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9월 중순, 9월 18일 정도가 이제 바닥이었고요. 9월 18일은 사실은 FOMC가 있었던 상황이고 50bp를 인하한 시점이었는데 50bp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60bp 이상 금리가 아주 쉬지 않고 거의 쉬지 않고 치솟은 부분이 주식시장을 조금 억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 좀 금리는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사실 당초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예상했던 바하고는 지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지금 상황은 왜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원인을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금리를 내린다고 장기 금리가 같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네. 누차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도 그럴 것이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미국 3Q GDP가 3.4% 그렇게 애틀란타 연은에서 추정할 정도로 3% 이상의 지금 성장률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금리가 아직도 낮은 거죠. 경기가 너무 좋고 또 주식시장도 좋고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의 어닝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경기 요인에서 먼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트레이드가 영향을 줬습니다. 폴리마켓 그 도박 사이트죠. 거기서 이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지면서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한 2,800억 달러의 조금 이상한 자금이 들어오면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서 조금 조작설이 있는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보다 더 이제 재정 정책이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채권 발행이 늘 것이다라고 하는 불안감 이게 이제 조금 금리에 좀 트리거가 됐고요. 금리 상승을 좀 촉발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11월 금리 인하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장기 금리에도 영향을 줬죠. 11월보다는 내년까지 연준이 그렇게 현재 상태의 경기가 조금 현재처럼 이렇게 좋아지면 최종 금리,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최종 종착점의 기준 금리가 당초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3% 혹은 3% 이하까지 최종 금리를 받다가 지금 분위기는 내년도에도 한 4번 내리기도 어려울 텐데 사실은 이제 조금 즐거운 추측이죠. 경기가 그만큼 네. 좋아서 연준이 금리를
좀 많이 못 내릴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이 또 장기 금리를 좀 튀게 만드는 요인이었는데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단기적인 요인보다는 미국 국채 금리가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지금 재정 적자는 조금 커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해외 수요, 뭐 중국이라든지 유로존이라든지 일본, 독일 이런 경상수지 흑자국의 미국 국채 수요도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약간 정치적으로 미국 국채를 안 사주겠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사주려고 해도 사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나 뭐 지금 이런 미국의 자기 땅에다 공장 지으라는 이제 그런 관세 압박이라든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쇼어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됐을 경우에는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수출로 인해서 달러를 벌어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죠. 경상수지가 줄어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알게 모르게 구조적으로 국채 금리를 뭐 조금만 여건이 단기 여건이 조성되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이 높아졌다. 이거는 이제 작년이나 뭐 그 이전에 국채금리 상황하고는 사뭇 다르다라고 이제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박사님 그럼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이 정도면 너무 높다, 이 정도면 낮다, 뭐 이런 판단을 합니까? 흔히 시장에서는 4.3% 기준으로 네. 굉장히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적정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저는 뭐 기준금리의 인하와 별개로 네. 말씀 주셨던 장기금리의 공정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공정가격이 단기금리의 예상치, 예상 궤적에 그리고 이제 기간 프리미엄, 왜 단기채를 포기하고 장기채를 사느냐인 거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더 떠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기채이기 때문에 네. 10년물보다는 30년물이 훨씬 불안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장기물로 갈수록 더 불안한데, 그 불안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권 발행이 공급이 많아질 때는 아무래도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유상증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물량이 많아지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보상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금리의 예상 경로에 기간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장기물, 예를 들자면 10년 국채 금리의 적정 가격이 되는데, 지금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립 금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연준이 2.9%라고 9월 FOMC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3%라고 치면 일단 3%는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3%이기 때문에 장기물이 3% 밑으로 가긴 어려워요. 근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좋을 때는 뭐 한 1, 2% 될 수도 있고, 나쁠 때는 0% 될 수 있는데, 그걸 뭐 평균적으로 뭐 아주 장기간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평균은 1.7%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값을 더하면 벌써 4.7이지 않습니까? 뭐 4.6이라고 보고 지금 2.9니까 중립금리가 4.6의 기본 값의 기간 프리미엄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채 발행이 계속 증가하면 그걸 누가 받아줄 네, 것인가? 뭐 그래서 이런. 이제 네.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그동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팬데믹 때까지는 기간 프리미엄이 국채 금리를 오히려 끌어내렸어요. 네. 국채 금리 하락의 거의 대부분의 요인이 기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간 프리미엄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대규모 국가 부채 또 재정 적자의 확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지금 반영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빌 더들리 뉴욕연은 총재인가요? 이분하고 뭐 제이미 다이먼 JP 모간 CEO 이런 분들이 국채 금리의 적정 가격은 5%, 6%, 7%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네. 이런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것이죠. 이론은 그런데 정말 그렇게 갈 가능성, 현실적으로 그런 면에서도 박사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금리하고 좀 차이가 크잖아요. 네, 결국에는 네.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경제의 조금 재앙적인 요인, 그리고 내년도 들어가서도 만약에 이제 경기가 조금 슬로우 다운 되면, 약간 위축되면 국채 금리가 그렇게
바뀔 수 없지만 만약에 이제 경기가 내년도 들어가서 굉장히 좋고 또 혹은 짧은 뭐 경기 위축을 지나서 다시 2025년 먼 얘기입니다만은 뭐 후년이라든지 이럴 때는 경기가 다시 확장될 때 국채 금리는 뭐 좀 사정없이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과연 지금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4.3%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사람들이 4.3% 정도면 좀 사볼만해 라는 수치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기 매수세가 많이 지금 포진해 있는데 지점이 이제 4.3%고 그 얘기는 4.3%를 뚫으면 뭐 쉽게 4.5%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맥시멈 4.5%가 단기간으로는 이제 좀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두려움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 만약에 이제 그 4.3%를 가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가지 않더라도 4%대에 머물기만 하더라도 이 마켓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은근히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닝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증가해 줘야 주식시장이 조금 위쪽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금리가 4% 위에서 계속 놀면 어닝이 조금만 약해져도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쓸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이 국채금리가 그런 요인을 제공할 거다. 약세장의 빌미를 제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자, 이 미국의 채권 발행 이런 얘기를 앞에서도 중요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네, 일은 맞습니다.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좀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뭐 똑같이 위험성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좀 차이가 약간씩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가 만약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네.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뭐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한 5조에서 크게는 뭐 한 10조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민주당이 적어되면 원래는 이제 공화당은 돈을 적게 쓰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었죠. 오히려 민주당이 돈을 쓰기 좋아하는 정당인데 그래도 민주당은 조금 합리적인 그러한 예산을 꾸려갈 거다라는 그 예측이 우세하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뭐 한 3조에서 5조 정도. 그러니까 한 트럼프 당선이 미국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를 한 2배 정도 늘릴 거다. 중장기적으로. 물론 이제 트럼프는 이제 4년밖에 못 하지만 한 번 늘려놓은 예산은 줄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세 인상과 법인세 인하가 이런 그 채권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관세 인상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미국이 떠나야 될 과제고요. 법인세 인하는 가뜩이나 지금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2023년, 24년 두 해 연속 조금 방만한 재정을 풀었거든요. 그리고 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에 거의 2배 재정 제출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얼마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거의 3%에 가까운 GDP 상승 증가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한 경제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는 좀 비난받기에 충분하죠.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팬데믹 때 정도의 팬데믹 절정 때의 비슷한 재정을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는 뭐 확실하게 국채 금리가 훨씬 해리스가 당선됐을 때에 비해서 조금 내년도에 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GDP 대비해서 그러면 재정 적자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또 표로 준비해 네. 주셨는데 이 부분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뭐 네. 그 CBO 미국 의회예산처 뭐 권위 있는 미국의 행정기관이죠 네. 사실. 국회에 소속돼 있지만 지금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프라이머리 데피시트라고 표시된 부분이 이제 그 경직성 항상 이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한 분홍색이 이자 비용인데
이자 비용이 지금 부채 상환에 연방 세입 세출의 한 17%, 거의 20%가 지금 이자로 지급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30%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국방비보다 더 큰 돈이 매년 원금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자만 갚는데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일본처럼 되는 거죠. 예, 지금 이자 비용이 지금도 17%인데 세입 세출에 앞으로는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일반 재정 적자, 일반 행정 지출로 인한 재정 적자와 이자 지급에 따른 재정 지출을 더해서 토탈 재정 수지의 적자는 GDP 대비 이렇게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것도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 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금리가 올라가고 또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고 또 거기서 또 재정 적자가 커지고 자기 발등 자기가 찍으면서 재정 적자는 이제 눈덩이처럼 스노우볼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뭐 누가 당선되고 누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려가느냐에 따라서 약간 기울기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거는 거의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군사 개입을 굉장히 줄이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뭐 쪼이지 않는 한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런 행정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펑펑 쓰겠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국채 금리의 이제 조금 변동이 좀 마켓의 가장 큰 위험한 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재정 적자 비율이 6.9%인데 마이너스죠. 앞으로 7.1% 내년 회계년도 2025년 회계년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7%를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국채 금리는 장기 금리는 계속해서 좀 올라갈 것으로 박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는 4.3%가 굉장히 중요한 레벨이지만 사실 필연적으로 그 위로 올라갈 것임은 좀 시간을 두고 좀 염두에 둬야 되겠네요. 네, 길게 봐서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전반적인 지금 경제 상황이 그러면 미국이 탄탄하다라고 하잖아요. 침체 얘기는 이제 어느덧 많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회자가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뭐에 집중하는지 뭐 그 부분이 나타나는 건데, 최근에 침체 얘기는 정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만큼 견조하다는 건데 소비도 견조하고 노동 쪽도 뭐 견조하고, 그런데 하나 신용카드 연체율 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듣기는 해요. 사실입니까, 박사님? 네. 뭐 지금 그 단기 금리를 기준금리를 연준이 앞으로도 내리겠지만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 뭐 모기지 금리라든지 자동차 대출에 여기 들어가는 오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라든지 이런 부분 소비자 신용과 관련된 것은 장기 금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금리에다가 이제 개인의 신용도 또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연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 장기 금리가 떨어져줘야 실제로 금리 인하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스며들게 돼 있는데, 단기 금리만 내리고 장기 금리는 덩그라니 4%에 머물고 있고 오히려 뭐 5%를 향해서 간다. 이러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또 실질적으로 돈이 나가는 그런 이자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증시만 보면 연일 신고치를 갱신해서 경기 침체가 안 올 것 같지만, 경기라는 것이 조금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좀 물밑에서는 지금 스멀스멀 경기 침체 요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계뿐만 아니라 뭐 기업들도 적정 신용 등급 회사들이 이제 부적격 등급으로 강등되는 조금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S&P 500이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좋은 기업 500개만 모아놓은 기업들만 봐서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내는 소위 좀비 기업, 한계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가 양극화되는 것은 맞다라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거고 테슬라가 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그 밑에 있는 기업들은 엉망인 기업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또 가계도 마찬가지고요. 신용카드 연체율과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네. 말씀 주셨으니까 이게 계속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연체율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워렌 버핏이 얘기했나요? 지금 수영장에 물이 차 있을 때는 누가 옷을 안 입고 있는지 모르지만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옷을 안 입고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난다.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경기 침체, 경기를 억누를 수 있는 요인, 경기를 조금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한쪽에서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좀 직시해야 됩니다. 이 균형점, 그거를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좋은 요인들이 누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좀 역전되는 순간에는 급속하게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위험도 있었어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 경기가 급속하게 악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통적으로 사실 경기가 꺾이는 트리거는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제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물이 언제 빠질까? 네, 이걸 사실 뭐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염두에는 네. 두고 있어야 된다. 지금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그 밑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거는 나오는 지표 통해서 맞습니다. 네, 좀 알아둘 필요는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 가지고도 최근에 이야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금리 인하 경로가 좀 재조정되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를 생각보다는 큰 폭으로 빠르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미국은 가고 있고 ECB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비컷 가능성도 12월에도 지금 계속해서 좀 맞습니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차이가 또 벌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초기에는 달러 강세가 일반적으로 실현되는 게 조금 통상적인 패턴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금리 인하 초기에 달러 오히려 강세로 갔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조금 금리를 더 빨리 내리느냐. 특히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 경기가 좀 더 취약하냐라는 얘기와 이제 같은 거죠. 네. 미국이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기 전에는 다 이게 주저하다가 미국이 일단 금리 인하에 봉인을 푸른 상태에서는 이제 각자의 사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유로존은 지금 급하게 금리를 내려야만 되는 약간 경기의 위축이 미국보다는 훨씬 더 강한 큰 상태이기 때문에 50pp 인하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주변국들의 경기는 미국보다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달러 강세, 달러 약세를 조금 저지하는 혹은 이제 강세로까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조금 작용할 것 같고요. 사실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내릴 거냐는 경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를 예정대로 내리려면 현재처럼 경기가 이제 골디락스 정도로 골디락스는 아니죠. 살짝 좋은 거죠. 네. 그렇게 내년까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내년 한 3월, 막 1분기 정도까지는 지금의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시장이 조금 받아들이고 연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한두 번, 뭐 또 내년에는 분기별로 또박또박 내리는 이제 그러한 정도, 최종 기준금리가 한 3.25 정도까지 내려가는 경로를 내년 3, 4월까지는 쫓아가다가 내년 3, 4월이 되면 조금 연준의 금리 경로가 조금 가파라질 수도 있다 오히려. 그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좀 경기 물밑에 요인. 네. 숨어져 있던 것들이 좀 드러나면서 이런 걸까요? 네, 고용시장도 더 빨리 식고 해고도 더 빨리 일어나고 그리고 기업 어닝도 조금 힘을 조금 잃고 이런 식으로 뭐 그게 한 3월이 될지 뭐 하반기가 될지는 뭐 지금 단언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내년 중반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오히려 시장의 생각보다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게 경기가 좀 그런 요인을 제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를 못 내릴 가능성은 없냐? 그거는 저는 조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 금리를 못 내릴 정도로 안 내릴 정도로 경기가 튼튼하면 경기가 오히려 내년에도 뭐 3% 성장을 하면 못 내리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점화될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 봐서는 조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고용 상태를 봤을 때는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식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가 높아진다. 기준금리 낮아지지만 아까 말씀해주신 뭐 장기금리 위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더 높아진다. 뭐 PER 그리고 주가 탄력성 이런 측면에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박사님? 네, 아무래도 주식의 PER이 높아지면 네. PER의 역수를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를 조금 우리는 주식의 기대 수익률 좀 어닝스 일드라고 보는데 이 어닝스 일드와 이제 채권의 안전자산 수익률을 뺀 값이 일드 갭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인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보상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 좁아지는 거죠. 지금은 30bp 남짓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PR이 높아지면 주가 탄력이 낮아지는 거죠. 이게 일드 갭인데 이제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안전자산의 그 갭입니다. 빨간색. 이게 높아지면 주식시장이 S&P 500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높아지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거나 PR이 높아졌는데 이게 안 떨어지려면 PR을 낮추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이 PR을 낮추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EPS가 증가하면 자연히 낮춰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네, 아니면 이제 EPS가 높아지지 않으면 주가를 조정해서 낮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주가가 약세장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닝의 중요성이 지금부터는 그 기존에도 중요했지만 이번 이제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닝의 중요성이 무척 올라간다. 그래서 아마 어닝에 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시장 전체도 그렇고 종목별로도 어닝이 나쁘게 나오면 뭐 사정없이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약세장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이죠. 지금 시장은 조금 녹록치 않은 그러한 밸류에이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박사님의 앞선 말씀 중에서 정말 우리가 S&P 500만 봐서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뭐 중소형 기업들의 어닝까지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고 만약에 뭐 M7이라든지 계속 돈을 잘 버는데 밑에 단의 기업들이 어닝이 좀 망가진다. 뭐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경우에 뭐 지금은 뭐 네. 그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반대입니다. M7의 이익의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조금씩 둔화되거나 네. 약간 뭐 그래도 괜찮게 선방하는 정도로 진행되고 오히려 M7 이외에 493개 종목의 어닝이 오히려 더 어닝 증가 속도가 탄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4분기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내년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가의 전망대로 간다면 약세장은 계속 지연돼서 나타나겠죠. 강세장이 좀 지속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애널리스트의 예상이 틀리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조금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거죠. 금리까지 이렇게 되니까. M7이 좀 주춤할 때 그 나머지 기업들이 또 받아서 유지를 해준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그렇다면 약세장은 좀 지연돼요. 네. 월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월가의 생각, 박사님의 생각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당분간은 그렇게 되겠지만 아마 내년 한 중반 정도에는 그게 이제 얼그러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